여러분, 만약 오늘 당신의 부모님이 전 재산을 잃고 당신의 문 앞에 나타난다면 당신은 그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300억 자산가가 낡은 점퍼 하나만 걸치고 자식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건 차가운 현관문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 가장 형편이 어렵고 가장 말이 없던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낡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그 아들 내외가 살던 집의 전세 보증금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살 집을 포기하면서까지 아버지를 살리려 했던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이 전부라고 믿었던 한 노인이 인생 황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진짜 부의 의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의견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박만수 회장은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얼굴, 깊게 파인 주름, 그리고 텅 빈 눈빛. 숫자로는 설명이 안 되는 무언가가 그의 안에서 오랫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300억. 그 숫자가 그의 인생에서 의미했던 건 성공이었고, 자부심이었고, 존재의 증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거울 속의 노인을 바라보고 있자니 그 숫자가 너무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진심으로 곁에 없다는 느낌. 자식들이 자신을 아끼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통장 잔고를 아끼는 건지조차 확신이 서질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오랫동안 신임해온 비서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모든 연락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회사 소식도 개인 일정도 어디에도 알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비서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박 회장은 그 물음에 대답 대신 서랍에서 낡은 점퍼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살짝 묻어있는 오래전에 입다 치워둔 허름한 점퍼였습니다. 그걸 입으면서 그는 처음으로 가볍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명품 수트도 맞춤 와이셔츠도 아닌 그냥 낡은 점퍼 하나. 손목에 명품 시계도 빼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대신 챙긴 건 낡은 가죽 지갑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짧고 명확한 문자였습니다. 회사가 부도났다. 모든 걸 잃었다. 갈 곳이 없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의 손이 떨린 건 그 거짓말을 보내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자식들의 반응을 기다리던 그 짧은 시간 동안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연락이 오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그런 한마디를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첫째의 문자는 달랐습니다. 저도 지금 사업이 어렵습니다. 라는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박 회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첫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20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아들 녀석이 살고 있는 번듯한 아파트. 그 집을 장만할 때 박 회장이 얼마를 보태줬는지는 굳이 떠올리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서 기다린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인터폰을 눌렀을 때 나온 건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아버님. 잠깐만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문이 열렸는데 열린 건 문이 아니라 틈이었습니다. 아들이 그 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애들 아파서요. 들어오시기가 좀. 박 회장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왔다. 그렇게 말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발이 무거웠습니다. 평생 일궈온 것들이 어디로 간 건지 그 거대한 성과들이 지금 이 순간
왜 이렇게 가볍게 느껴지는 건지 차가운 겨울바람이 낡은 점퍼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버스 정류장 앞 벤치에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길거리에 나앉았을 때 자식이 문도 안 열어준다는 것. 그 사실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몸으로 느끼는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셋째 딸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셋째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로는 답이 왔습니다. 아빠, 나 지금 출장 중이에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나중에. 박 회장은 그 두 글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나중에라는 말이 이렇게 잔인하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 셋째가 넘어져 올 때마다 달려갔던 기억, 학원비며 용돈이며 결혼 자금까지 아끼지 않았던 기억들이 그 두 글자 앞에서 한순간에 무력해졌습니다. 그렇게 두 곳에서 외면당한 박 회장의 발길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둘째 아들 진호의 정비소였습니다. 사실 진호는 세 자식 중에 가장 소원한 자식이었습니다. 일찌감치 아버지의 세계에서 벗어나 자기 손으로 먹고 살겠다며 정비소를 차렸고 집안 행사에도 자주 빠졌고 연락도 뜸했습니다. 박 회장으로서는 좀 섭섭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왜 저렇게 무뚝뚝한지, 왜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으려 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갈 곳이 없어진 발걸음이 진호의 정비소로 향했습니다. 정비소 앞에 서는 순간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작고 허름한 간판 아래 작업복을 입은 진호가 차 밑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가까이 다가가자 진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 진호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놀란 건 분명했지만 당황하거나 얼어붙지 않았습니다. 이 추운 날에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박 회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아버지라는 호칭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지 않았습니다. 출장 중이라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진호는 서둘러 아버지를 정비소 안쪽 작은 사무실로 모셨습니다. 묵은 커피 냄새와 오래된 달력이 걸린 좁은 방이었지만 난로에서 따뜻한 온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거기 앉아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진호야, 애비가 다 잃었다. 이제 갈 곳이 없구나. 그 말을 하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은 천천히 아버지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며느리 영희가 나왔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조용히 아버지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집 좁아도 방 하나는 비어 있어요. 불편하시겠지만 일단 저희 집에 계세요. 박 회장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 좁은 정비소를 운영하는 아들 내외가 달리 잘 살고 있는 것도 아닌 이 두 사람이 방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박 회장은 꾹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진호의 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집도 작았고 밥상도 소박했습니다. 된장찌개 하나, 쌈채소, 계란 두어 개. 수백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먹던 박 회장의 눈앞에 차려진 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진호는 아버지의 밥그릇에 고기 한 점을 올려줬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었지만 박 회장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은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그랬습니다. 그냥 아버지 건강이 제일이라며 웃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그것뿐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박 회장은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삼킬 수가 없는 건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었습니다. 이 작은 집안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공간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평생 돈을 쌓아왔지만 이 온기 하나를 사지 못했다는 것을 그는 이 저녁 밥상 앞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박 회장은 좁은 방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고요해지자 주방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해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먼저였습니다. 여보, 우리 전세금 빼서 아버님 드리면 우리는 어디 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세로 가면 되지. 아버지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기셨는데 그게 문제야?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요. 아버님 저렇게 기운 없으신 거 처음 봤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말을 더 했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박 회장은 이불을 머리 위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아내가 먼저 떠났을 때도 참았던 눈물이 이 좁은 방 이불 속에서 쏟아졌습니다. 자기 집을 포기하면서까지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아들의 말. 한마디가 그 어떤 계약서보다 그 어떤 성공 소식보다 크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진호가 아버지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하고 낡은 흰 봉투였습니다. 아버지, 큰 돈은 아닌데요. 이거 가지고 일단 거처부터 마련하세요. 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아들고 안을 열어봤습니다. 현금 뭉치와 함께 영수증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증금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건 너희 살 집 보증금 아니냐? 진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자식은 부모 밑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지만 부모님은 아니잖아요. 그 말이 끝났을 때 며느리 영희가 아버지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괜찮아요. 진짜로요. 박 회장은 오랫동안 그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300억을 처음 벌었을 때의 충격과는 전혀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그건 성취의 충격이 아니라 발견의 충격이었습니다. 살면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이 낡은 봉투 하나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모습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 대신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 집 앞에 검은 승용차 세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비서가 내려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됐습니다. 진호와 영희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박 회장은 아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진호야, 사실 부도는 거짓말이었다. 아버지가 너희들 마음을 알고 싶었어. 진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박 회장은 그 말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평생 안아본 적 없던 아들을. 며칠 후 박 회장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과 셋째 딸을 회사로 불렀습니다. 부도가 해결됐다는 소식이 퍼지자 두 사람은 밝은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걱정했어요. 어떻게 해결된 거예요? 박 회장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너희에게 줄 유산은 단 1원도 없다. 두 사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 회장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부모가 쓰러졌을 때 문도 안 열어준 사람들한테 내가 뭘 믿고 기업을 맡기겠느냐?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불을 물려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빈손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 회장은 둘째 진호를 회사의 전무로 임명했습니다. 진호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정비소나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진심 어린 부탁 앞에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정비소에서 쌓아온 성실함, 작은 것도 허투루 보지 않는 눈,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들이 회사 안에서도 빛났습니다. 며느리 영희는 소외된 노인들을 돕는 재단의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따뜻한 심성이 가장 잘 쓰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회사는 달라졌습니다. 숫자만 쫓던 회사가 사람을 먼저 보는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은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고 그 변화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박 회장의 집에 진호 가족이 모였습니다. 코스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된장찌개에 쌈채소였습니다. 그래도 그 밥상이 세상 어떤 식사보다 풍요로웠습니다. 박 회장은 그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늦게 알았을까? 이 따뜻함을 왜 이제야 느끼는 걸까? 박 회장의 집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안에 든 건 그림도 사진도 아닙니다. 낡고 주름진 흰 봉투 하나입니다. 찾아오는 손님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박 회장은 그럴 때마다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수익이었습니다. 그 봉투는 돈의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봉투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살리려 내밀었던 마음의 봉투였습니다. 숲길을 걸을 때면 진호가 아버지 옆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크게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평생 말이 없어서 서운했던 아들이 사실은 가장 많은 말을 해주고 있었다는 걸 박 회장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잘나 보여서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 박 회장에게 그 사람은 가장 무뚝뚝하고 가장 형편이 어려웠던 아들이었습니다. 자식 농사는 돈으로 짓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문을 열어주는 가족이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